그럼 지금부터 고보선 교수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좌장을 맡은 고보선입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오늘 발제 귀한 주제를 해주셨는데요. 장기요양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좋은 돌봄에 대한 실천적인 그 현장 사례를 우리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제주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이 발제에 대해서 토론 구성이 되는데, 아마 자료집의 토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이 토론의 내용들이 엮여지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돌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심을 갖고 토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책자에 나온 순서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 센터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만 5분 내지 7분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좀 부담됩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장 김성건입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는 현장에서 이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조금 느끼게 된 좋은 돌봄에 대한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포럼 개최하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1일 날 저희 센터에서 그 좋은 돌봄 기관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그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과연 좋은 돌봄이란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제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돌봄의 기준은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돌봄 노동자, 그리고 보호자,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보공단,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돌봄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거는 좀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데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도 좀 생각이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그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주체들이 상호 이해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돌봄 종사자들한테만 좀 큰 역할을 지우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과연 돌봄 노동자들이 장기요양 현장에서 좋은 돌봄을 실천하는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고 편의시설이 안 돼서 장애인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사법고시를 합격했다거나 무슨 국제대회에서 우승했거나 하면 우리가 장애 극복했다, 인간 승리했다, 이런 말 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어떤 책임으로 전가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제도적, 물리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이런 지금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돌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게 곧 우리 사회가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서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연월차 당당하게 쓰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교육받고 이러면은 그 소위 그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들에서 보면 소위 우리가 어떤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돌봄 노동자다워야 한다라는 돌봄 노동자다움의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벗겨지지 않는 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인식 개선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돌봄 종사자의 몫인가라는 석재훈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또 돌봄을 받는 사람을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를 잘 돌보는 것이 좋은 돌봄이며, 이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추구하는 본질이자 궁극적 목적이라는 공감대를 돌봄 종사자들 사이에 만들어내는 것을 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저희 센터가 이제 개소할 때 우리 직원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역할, 이게 누가 우리를 돌보는 이들을 돌볼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 센터가 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교수님께서 좋은 돌봄의 비전으로 좋은 돌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 구축을 제시하시면서,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돌봄을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돌봄 정책 및 제도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돌봄을 위한 어떤 책임이랄까, 주된 역할을 돌봄을 주고받는 당사자끼리만 국한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좋은 돌봄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좋은 돌봄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돌봄 당사자, 또는 돌봄 노동자,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보공단,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최경석 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서울시의 좋은 돌봄 실천 선언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성찰적 각성을 이루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희 센터장님께서 좋은 돌봄 확대를 위한 제주지역 장기요양 처우 개선 과제로 5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첫째, 사회적 돌봄세 주장은 다소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이 하도 비현실적이라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직면한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서 돌봄 대란을 대비하고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주장해 볼 만한 좀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 제주지역 장기요양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서비스 인력 확보 방안 관련해서 지금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늘 예산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애쓰고 있는 부분 좀 참작해 주시고, 저희 센터에서도 현장에서 어떤 이런 요구되는 부분 계속적으로 함께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급여 호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도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풀을 확보해서 장기요양기관의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해외 인력 유입 경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단순히 인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해외 인력을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좋은 돌봄에 좀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재희 센터장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은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광고를 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캠페인과 홍보도 필요하지만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돌봄 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주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경숙 센터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저희 그 처우 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 혹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서울에서는 운영된 사례가 없는지 이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위원회가 어떤 돌봄 노동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구성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짧게 하신다고 약속은 사실은 사전에 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네, 강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토론을 좀 마치고 나서 발제하신 선생님들께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엄청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대안, 정책 대안이 없다라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 정의가 우선 돼야 되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얘기,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라는 얘기와 함께 또 돌봄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돌봄세, 사회적 돌봄세에 대한 동의 파격적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대체 인력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심각하고 또 논의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우선 대체 인력에 대한 풀에 대한 것들을 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럼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발표로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대학교 문웅 교수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기요양제도 처음 시작부터 연구해 오시고 또 현장에서 실천해 오신 토론자분들, 죄송합니다.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또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의 몸을 움직이다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 예를 들어 가족분들로부터 받는 돌봄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낯선 경험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봄이란 무엇일까? 앞선 토론자님께서 좋은 돌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전에 돌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돌봄을 무엇이라고 상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 제도의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서서 많이 설명된 그 2007년에 제정되어서 10월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이거를 제가 뜯어봤더니요, 사실 돌봄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 한 군데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제정돼서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예 법에 이제 돌봄을 명시를 했는데요. 돌봄이란 무엇이냐, 그 정의를 보면 돌봄이란 무엇이냐라고 안 해놓고 통합 지원이란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그 밖에 등등의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목적에는 이 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고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 법에서는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 안에 일상생활 돌봄이라는 꼭지가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의료 요양 등이 큰 테두리 안에서 일종의 돌봄이다, 이것들이 돌봄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물론 현장에서의 그 적극적인 문제 해결 당연히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이지만 마치 우리가 좋은 돌봄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돌봄, 요즘 한 10년, 20년 사이에 엄청 화제가 된 이 돌봄이 도대체 각자 같은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종사자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돌봄을 연구하겠다라고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이제 은퇴하신 석학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가 자꾸 케어기버, 케어리시버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케어러라고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봄이 생각을 해봐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요즘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돌봄 종사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종사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케어러의 개념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치 너는 늙어봤냐, 너는 젊어봤냐, 너는 해봤냐, 나는 뭐 젊어봤다라는 것처럼 지금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도 언젠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곧 당신의 일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개념이 있는데 제3기 인생입니다. 더 이상 노년기는 뭐 그렇게 이제 어둡지 않아요.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라는 거였는데 사실 돌봄을 논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될 게 제4의 인생기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곧 이제 죽음에 대한 직면이고 돌봄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그 석재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그런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존엄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우리가 마치 존엄을 받는 사람의 존엄,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자원의 측면에서 주는 입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존엄의 개념에 돌봄 종사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급하게 또 시간 맞추시라고 굉장히 빨리 또 급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돌봄에 대한 또 개념 정의에 대한 부분의 얘기로서 교수님께서는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부분 법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다. 두 가지 법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좋은 돌봄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과연 이 지금 현행에 이 갖춰져 있는 법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돌봄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분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또 제공받는 사람의 이분적 사고에 대한 관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존엄이 이루어지고 서로 협조가 되고 또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함께 사회적 가치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협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윤미영 팀장님께서 책임과 연대의 측면으로서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장기요양 그 제도 시행 전 2005년 1차 시범 사업 때부터 장기요양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 한 20년간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돌봄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필요성에 대해서 화두를 갖고 열심히 사실 일을 했는데 오늘 주제로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그 석재훈 교수님과 민종 교수님께서 좋은 돌봄이란 그 좋은 돌봄의 가치란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누구든지 간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 일생에서 어쩌면 돌봄이라는 것이 불가피성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돌봄을 받기를 희망하는지 또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원초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사회에서는 그 개인적 영역에서 돌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회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듯이 그 사회 환경적으로 이렇게 돌봄의 변화에서 가장 커다랗게 작용하는 것이 돌봄 제공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실제로 돌봄 제공자 노인 인구가 확대되면서 돌봄 제공자는 특히 장기요양보호 안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요양보호사가 향후 미래의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 그 다음에 노인의 좋은 돌봄 또는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돌봄이란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적인 서비스만을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질, 좋은 돌봄을 지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좋은 돌봄이란 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또 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돌봄에 좋은 돌봄에 대해서는 다소 상충적인 개념이 포함됩니다.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면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해 연대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기성과 이타성을 갖추고 있고 또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자에 대한 입장 이렇듯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호 의존적인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좋은 돌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오늘 이제 토론에 있어서 그동안에 저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사례를 이제 한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좋은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일단 돌봄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존엄성, 자기 결정권, 권익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는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돌봐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나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또는 누군가가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대리로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에 특히 이제 시설이라든가 제과에 서비스를 받게 되면 초기 상담이라든가 욕구 사정을 통해서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개별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의 욕구나 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노인들이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무시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노인은 약하기 때문에 또는 노인의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또는 물리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는 와상이나 인지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당연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제 지난 10년간 노인에 대한 학대가 9배가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실제 노인 학대와 관련된 경험을 목격한 경우가 40% 정도까지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은 노인 학대라는 것이 돌봄 제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개인의 역량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만으로 어떤 홍보만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으로 제가 그 경험했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12년 전인데요. 제가 한 그 서울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잠시 그 시설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노인이 스스로 자기 어떤 그 의사 표현이라든가 노인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타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 단위로 각각의 노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분 단위로 어르신의 행동, 사전에 욕구가 있을 때 사전에 일어나는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그 증상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실제 노인들이 어떤 욕구와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의사를 표현하는가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비스 케어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었고 노인들의 어떤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돌봄의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돌봄의 노동의 강도를 줄이는데 커다란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렇듯이 어떤 우리가 개인적인 역량,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와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정말 노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한 번쯤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천해보는 그런 것들에서 개입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실제 인간 중심 케어, 휴머니티드 케어라는 것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선에서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그 확대가 되고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으론 그 돌봄 제공자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돌봄에 대한 인식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낮은 게 현실적이라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의 94%가 여성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65%가 됩니다. 결국은 나이 많은 여성이 요양보호사, 이 돌봄 노동의 주요 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인식을 바꾸고 더 공감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방문형, 장기요양에서 방문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이용자의 가정에서, 이용자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 제공자가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야 시설장부터 관리자부터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사, 간호사 여러 직종의 그 종사자가 근무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실제 방문요양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종사자들이 보호받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상습적으로 성적 언어를 사용을 한다던가 이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신체 노출, 불필요한 신체 노출을 하면서 같이 목욕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한 요양보호사의 외모라든가 나이가 많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반찬을 내 입맛에 맞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시로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장기요양 기관 또 특히 이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또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사례 관리를 기관하고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해결됐던 사례인데요.
그 뇌졸중 85세의 뇌졸중을 진단받은 어르신께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 통증과 그다음에 어깨 통증 여러 가지 통증을 강하게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서비스를 3시간 서비스를 일일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다른 서비스는 다 필요 없다. 난 가사 지원도 필요 없고 정서 지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통증과 이런 것들이 통증 관리가 필요하니 3시간 동안 마사지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요양보호사께서는 처음으로 자격증을 받고 처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음 대상자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돌봄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마사지를 했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의문이 들었고 또 기관에서 또 이 부분에 기관에 또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개입을 했지만 실제 그 보호자라든가 이용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서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요양보호사 역할이라든가 또 어떤 것들이 개입되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저희가 중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부당한 그 구체적인 세우고 그다음에 케어 조정을 통해서 이 어르신이 이 장기요양 제도 안에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인식, 요양보호사나 장기요양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통합사례 관리 기관에서 현재는 그냥 기관에서 그 사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맡겨놓고 있고 실제 장기요양 평가에서도 사례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한계성을 조금 본다라면 기관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단이라든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기관 또 수급자, 이용자가 함께 수급자와 그다음에 보호자 또 종사자, 제공자가 함께 통합 사례를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그 요양시설 요양원의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이제 처우 개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현재 요양보호사로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수급자가 또는 보호자가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를 했을 때 요양보호사분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결국은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어떤 그 돌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공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직업의 돌봄이 직업의 한 가치로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 환경에서도 좋은 돌봄이 마련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돌봄 이용자 또 돌봄 제공자 그리고 제도적인 그 제도와 그다음에 국민 이런 것들이 책임과 연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과제로서 돌봄 제공자들이 돌봄 활동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고 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 요양의 역사를 또 함께 하신 분이라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셨던 것 같습니다. 돌봄 이용자 측면에 있어서 존엄이라든지 또 이분의 자기결정권이나 주체적인 어떤 사고를 어렵다라고 해서 제한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권리와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 돌봄 제공자로서는 사회적 가치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절실하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이게 다 갖춰진다라고 하면 좋은 돌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돌봄 이용자, 제공자, 그다음에 제도, 법, 정책, 사회적인 책임과 연대의식이 함께할 수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좋은 돌봄 공동체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입니다. 이 제주 MBC 보도국 취재부 홍수연 부장님께서 과연 다시 또 우리의 문제 제기로 돌아갑니다. 예, 좋은 돌봄이 준비가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지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MBC 홍수연 기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학계 관련 전문가분들이랑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왜 언론에 기자가 와서 앉아있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올해 저희 제주 MBC에서 고령화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9월에 늙어가는 섬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저희 제주연구원과 같이 또 여기 많은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취재를 했고 같이 좀 제주의 그 고령화 현실, 실태를 좀 조명해보자 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9월에 방송이 된 저희 창사에 맞춰서 방송이 됐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제주 MBC 뉴스 유튜브에 제주 MBC 뉴스 들어가셔가지고 읽어가는 섬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게 해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초대 받아서 오게 된 거고요. 저는 취재를 하면서 실제 현장들을 좀 많이 돌아봤는데 일단 그거 같아요. 돌봄 얘기할 때 일단 장기 요양요원 공급이 과연 이제 제주도가 앞으로 영원히 가능하겠느냐 요거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래 전망치 아까 주제 발표에서 잠깐 나왔지만 2027년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전쟁 이후에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날 때도 있었고 한 82년까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80만 명까지 태어나다가 지금은 20만 명 요 정도 태어나나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82년생까지 지금 40, 60대, 40대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 엄청난 규모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 세계에서도 이런 유례가 없는 큰 베이비 부머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번에 다 늙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초고령화되는 그 속도가 너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늙어가는데 지금 요양요원이 어느 정도다 이게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이 정도로 지금 대응이 안 되거든요. 당장 2050년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까지 포함해서 다 나이 들어가지고 돌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돌봄 해줄 인력들이 과연 제주도에 얼마나 되느냐. 지금 10대, 20대, 30대 해봐야 40, 60대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절반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그 인구가 제주도에 또 남아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절반 이상은 또 서울 가겠죠.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 서울 가고 이렇게 하실 테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느냐 요거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아까 또 주제 발표에서 보셨지만 당장 지금 요양보호사 부족하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않을 겁니다. 제주도 당장 부족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몇십 년, 20년 후에 30년, 20년, 30년 후에는 아주 심각하게 질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위기감 있게 받아들여서 인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면서도 생각을 했었던 거고 많은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사례를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제주도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추자도 40% 이제 실제적으로 40% 넘는다고 해요. 한 42%까지 된다고 하는데 가보면 돌봄을 받아야 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00명, 300명 가까이가 되는데 더 훨씬 넘는데 지금 한 추자들과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명도 안 돼요. 한 200~300명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딱 5명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볼 수 있는 분이 3~4명, 많아야 3명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못 돌보세요. 그래서 의지를 하고 있는 게 행정 관계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분들한테 지금 의지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냥 순순하게 자원봉사로 아시는 분들 다 나눠가지고 몇 명씩 해서 돌아가면서 밥도 제공하시고 그 중간중간에는 또 장애 노인들도 계시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계셔서 다 나눠서 보시고 계세요. 근데 그런 현실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전망, 준비는 지금부터 당장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로 지금 제주도에도 올해 이제 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생기고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인식 개선 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저희 고령화하면 얘기하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 우리하고는 사정이 많이 달라서 인구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고령화를 우리 사례에 같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몇십 년의 것을 굉장히 크지만 거기는 단가의 세대 주니어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폭이. 그래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지금 일본 지역사회에서는 2000년대 일본은 그 고령화 준비를 해서 2000년대부터 그 준비를 해왔고 3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뭐 거기도 뭐 수도권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방이 갈수록 고령화율이 굉장히 뭐 30, 40%가 넘어가고 이런 지역에서 진행되는 문제들을 실태들을 봤을 때 우리랑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3년 단위의 계획을 보니까 일단 그겁니다. 건강 수명 늘리기. 워낙 인구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 수요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 수명 늘리기를 맞췄고 거기에 준비를 해서 이제 근데 지방에는 이제 산재에 있으니까 제주도도 저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를 다 못 돌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동지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응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력 교육, 뭐 인식 향상을 위한 것들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도 지금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캠페인 광고 나가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 홍보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교육계랑 협의를 해서 각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업무를 알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들을 같이 하신대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아예 픽업해서 나눠가지고 그 업무들을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 어르신들, 아직 그래도 좀 젊으신 어르신들이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세부적인 나누는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취재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들을 갔을 때 보통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60대 이상 좀 어르신 여자 노동자분들이 많으신데 요양요원분들이 많으신데 일본은 그래도 굉장히 그 사이사이에는 젊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가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 이제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점점 좋은 돌봄에 대한 어떤 긍정성으로 우리가 희망으로 가다가 결국 준비가 됐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재하시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 제기를 크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벌써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고 또 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고령에 대한 문제, 저출산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연 그럼 누가 돌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돌봄이나 부양의 부담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유입을 할 것인가 이럴 때 어떤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다양한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토론을 다 마쳤고요. 토론에서 나온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또 끝까지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발제 또는 토론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현장에서 한 2분 정도 많이 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2분 정도 질문을 좀 해주시고 이게 다 종합이 되어서 발제하신 3분 그리고 또 혹시 시간이 된다면 토론에서 혹시 다 못하신 너무 제가 시간을 짧게 들여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현장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웠을까봐 찌릿하면서 약간 프레시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우선 질문의 기회를 그러신가요? 네, 그럼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노인복지센터 오수현입니다.
아까 그 얘기하는데 뭐 그 장기 요양 기관 저기 요양 요원들이 그 이제 저기 요양원 이제 요양 요원이 수급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맞춤형 이제 맞돌이 있습니다. 그 저기 노인 어르신, 독거노인 어르신들 관리하는 한 15명 정도 관리하는 그런 맞돌 직원들이 3시간 일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갖고 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저기 뭐냐 전화비하고 해서 교통비가 한 2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빠지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막 8시간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한 450만 원 정도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동네 애가 저기 누나 좀 저기 장애인 하는데 여기 장기 요양으로 넘어오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걔는 막상 받아봐도 한 4등급 정도예요. 얘는 6시간을 일하는데 저기 그 장기 요양보다도 시급도 더 높대요 거기가. 근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뭐냐 촌에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통비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 우리 저기 뭐냐 저기 방문 요양은 거기 가서 해봐도 3시간 해가지고 한 3만 원도 안 되는 돈 벌고 이제 교통비까지 자기가 부담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 450만 원 받는 그런 데 가버리고 맞돌 가버리고 하다가도 이번에도 2사람 빠져나가는데 장애인으로 다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은 65세 이상이든 뭐든 치매 환자는 저희한테 와요.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장기요양기관에 여기 사람들보다는 장애인에서 일하는 게 훨씬 힘들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그 저기 치매 환자 해가지고 칼로 대치하는 거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분은 검도 선생님이라 가지고 대체해가지고 하는데 검도 선생님이라 가지고 물리치고 지금 했어요. 근데 카드 이렇게 우리 저기 뭐냐 이게 카드가 있으면 이거 카드 돈 가져간다고 또 하나 사람은 돈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2사람이나 그만뒀어요. 이거 찍지를 못하게 너 돈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애인은 힘들다. 65세 이상도 치매 환자 힘든 사람만 오고 또 저기 그냥 저기 아는 사람은 거기서 해서 450만 원 이렇게 벌고. 그러니까 마상 환자 있잖아요. 마상 환자 장기요양으로 들어오면은 3시간 일합니다. 4시간 일합니다. 그 사람들 거기 가면 10시간 이상 일해요. 장애인에서 4시간 일하면 4시간 빼면 24시간이잖아요. 만 원씩만 줘도 600만 원을 부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하는 데서 자기 돈 부담하면서. 근데 가서 보면은 이분들이 아이고 걔 살던 데서 살당 주거시에나 막 좋거라 욕하라 영하는데 3시간 정도 일하면 한 2시간 3시간은 내 돈 또 줘야 돼. 예,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엄청 부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저께도 요양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3, 4등급이든 뭐든 한 6시간으로 늘려주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통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아주세요. 네. 지금 현실적인 또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시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현장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또 지자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은 제가 플로어에 한 2분 정도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5시고 또 호텔 관계자분들이 지금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발제 토론 중에 또 질문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발제하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길어지지 않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은 그 토론해주신 4분 선생님과 자장님께서 워낙에 잘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이게 덧붙일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에서 그 말씀해주신 것도 굉장히 이제 현장을 반영하는 얘기고요. 저는 일단은 그 오늘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그러니까 돌봄 자체가 어쨌든 우리 삶의 지금 중심에 들어와 있고 지금 사회적 돌봄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그 기준들을 서로가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자도 그렇고 제공자도 그렇고 지금 이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그게 돌봄 자체가 굉장히 무정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돌봄인지 이런 부분들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제 뭐 제공하시는 분은 딱 돌봄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돌봄 종사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이제 관리하는 돌봄 기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분들의 문제라고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짐이 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제도나 이런 지금 정책 그리고 결국은 또 이걸 돈을 내는 국민들 시민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지불하고 이렇게 돌봄이라는 게 유지될 수 있냐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하는 것으로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식의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금 사실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일자리로 오지 않고라는 게 결국은 온몸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어 나가는 압박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개선되어 나가는 어쨌든 힘과 동인이 될 거지만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좀 우리 사회가 좀 그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경제적 가치든 사회적 가치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제도나 이런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이제 그 같이 이제 부담하고 같이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우리가 오늘 고민 같이 해보는 자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질문해 주셔가지고 먼저 질문에 김성원 센터장님 질문하신 것 중에 최홍대선 의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장기요양 권익위원회를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청에서 종합계획 안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로도 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위원회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관 협회들이 있잖아요. 5개 기관 협회들 예를 들면 서울시 노인복지 시설협회나 서울시 재가협회 그리고 이제 개인 기관들이 참여하는 2개 기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방문간호사회 그리고 서울요양보호협회 당사자 조직까지 해서 운영 협칙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다 더 좀 거버넌스 형태로 잘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구조화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요양보호사 구인난이라는 게 다 알면서도 그냥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돌봄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걸 조금 다 각급 단위에서 같이 해가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희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 아까 김선만 센터장님 질문해준 거 그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이제 이사용과 관련된 부분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 제가 뭔가 제안하기보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주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좀 더 심각하게 저희도 좀 생각을 해서 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요구에 도입이 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그거를 좀 조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좀 질문 들어왔던 게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장기요양요원 월 평균 임금을 좀 제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장기요양 전체의 대상으로 조사됐던 건 아니고 저희가 67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던 부분 그리고 670명의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실제 임금 수준보다 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이게 장기요양 요원 전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다
모든 직종을 합쳐서 평균을 낸 거다 보니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수준은 더 낮다는 거를 제가 발표에 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연구자로서 좀 더 신중하게 자료 정리가 안 됐던 점 좀 양해의 말씀과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실태조사 보고서에 그 세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궁금하시면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저도 저 대학교 졸업하고 가장 처음 다녔던 직장이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서 생활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양원에 한 2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양이 업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연구자로서 이 장기요양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무거운 마음이 사실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어쨌거나 이 장기 요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 돌봄 또 전반적인 돌봄을 좀 더 좋게 제주도가 나갈 수 있도록 좀 정책 연구를 하는데 더 애쓰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많은 토론 그리고 또 많은 의견이 주고받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아쉽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 포럼이 시작이고요. 좋은 돌봄으로 가야 된다는 지향점은 사실 모두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가져서 어떤 구체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한 목소리가 같이 모아지고 또 어쩌면 갈등도 생기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적점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또 의견도 서로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